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게임 플레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게임 RP7의 게임 디자인 고민과 해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터틀크림이라는 스튜디오의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없던 게임 플레이를 만드는 그걸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좀 작고 특이하고 인기 없는 게임들을 만들어 왔어요. 2009년에 시작한 학생 개발팀을 독립 스튜디오로 재편을 하고 지금까지 뭐 수적으로 많은 게임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미디어나 이벤트에서 좋은 평을 받기도 하고 나름의 성과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게임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전작 중에서 6180 더 문이라는 게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랑 제 동료들이 만든 게임은 하나같이 이렇게 작고 특이하고 좀 인기 없고 이런 게임들이었습니다. 게임을 만든 개발자 입장에선 조금 섭섭했죠. 인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게임이 너무 특이한가? 너무 이상한가? 사람들이 특이한 걸 싫어하나?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죠.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임들도 인기 많고 돈 많이 벌더라고요.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바바 이즈 유라는 게임도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는 게임이 특이하고 뭐가 아니고 그냥 내가 게임을 못 만드는 거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잘 팔리는 게임 누구나 만들고 싶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발 DNA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캐치하고 인기 있는 장르의 게임을 잘 만들고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의 답에 도달했습니다. 만들고 싶은 특이한 걸 계속 돼? 엄청 잘 만들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특이한 게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게임들을 왜 좋아할까? 왜 내 게임도 되게 특이하고 새로운데 왜 내 게임을 안 좋아하면서 이 게임들은 좋아하지? 뭐가 다르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죠. 제가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이런 게임들은 우아한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우아한 게임 플레이라는 것은 그래픽 표현에 대한 말은 아니고요. 게임 디자인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아한 게임 플레이란 뭘까요? 이제 제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아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게임 플레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게임 플레이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것을 게임에서 다루는 방법에서 이런 아름다운 게임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에만 목매다 보면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게임 콘텐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 기발하고 완전 새롭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면 게임 속 모든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낯설어 버려서 플레이어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새롭긴 한데 이상해서 좀 하고 싶지 않다거나 좀 호감이 안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 새롭고 참신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것에 더 끌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온갖 것들이 막 다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기보다는 익숙한 것들이 쭉 있는 가운데 종종 튀어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비로소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선함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것들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 익숙한 것들은 플레이어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포머 게임이다. 캐릭터가 있고 앞에 플랫폼이 있어요. 점프해서 이동하면 되는 거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장르의 게임 문법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약이 있으면 내 캐릭터를 그걸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익숙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한두 개 쌓아서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런 것을 저는 우아한 게임 플레이라고 봤어요.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뜯어보죠.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이제 허드 요소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여기저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 추가된다는 것은 곧 게임에서 플레이어한테 설명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내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예 없거나 혹은 인터페이스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면서도 게임 플레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지겠죠.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게임 플레이는 사실 상투적이기 쉽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투적인 게임 플레이 위에 새로운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부각이 돼야 그 게임이 더 우아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이 더 이상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을 시점에 게임의 엔딩이 나와주는 정도의 게임 볼륨이어야지 그 게임의 신선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RP7이란 게임은 이런 우아한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고 2023년 출시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RP7은 화면에 보이는 7개 슬롯을 기반으로 하는 던전 크롤러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캐릭터를 움직이는 대신에 슬롯들을 돌려서 캐릭터가 가는 길을 원하는 대로 세팅하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간접 조종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템을 얻기도 하고요. 회복을 하기도 하고 몬스터랑 싸우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전부 자동으로 이동되는 가운데 이루어지죠.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슬롯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세팅해주는 일 뿐입니다. 7단계의 던전이 있는데 던전 끝에는 이런 보스전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다른 RPG처럼 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현재 50% 정도 개발 완료된 상태입니다. RP7은 플레이어에게 아주 익숙한 장르인 RPG를 아주 생소한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아까 제가 우아한 게임 플레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경험이라고 정의했죠. RP7이 우아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RPG라는 아주 게이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 장르 자체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RPG에서 볼 수 없는 7개의 슬롯이라는 아주 생소한 인터페이스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동하는 캐릭터는 생각보다 큰 긴장감을 조성을 합니다. 플레이어가 빠르게 움직이는 캐릭터의 호흡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결정해서 원하는 슬롯들을 깔아둬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신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게임의 외관은 약간 카드같이 각 슬롯들이 카드처럼 보여가지고 굉장히 전략성이 높은 게임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캐릭터가 자동으로 이동하고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빠른 상황 판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루프 히어로라는 게임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몇몇 퍼블리셔나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루프 히어로의 좋은 변주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루프 히어로가 이 게임에 영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RP7의 프로토타입은 2017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저는 프로젝트 99라는 이름으로 친한 동료 개발자들과 함께 실험적인 게임을 만드는 월간 프로젝트 크루를 운영했었습니다. 이 월간 프로젝트에서 RP7의 첫 프로토타입이 나왔죠. 프로젝트 99라는 그 개발자 크루에 관해서는 NDC 2018에 프로젝트 99 발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RP7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당시에 크루들끼리 모여서 보통 이번 달에는 어떤 게임을 만들지라고 주제를 정하곤 하는데요. 당시의 주제는 키보드 버튼 한 줄을 다 눌러서 플레이하는 마치 좀 타자를 치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지만 그냥 보는 사람이 키보드 치는 것만 보면 게임을 플레이하는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게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주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제가 만든 게 RP7의 전신인 RP6였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고 있죠. 게임의 이름이 RPG 장르를 변환시킨 거였기 때문에 RPG에서의 그 알파벳 G랑 처음에는 이제 슬롯의 개수가 6개였거든요. 그래서 슬롯의 개수 6개를 나타내는 숫자 6하고 RPG의 그 알파벳 G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에서 착안해서 RP6라는 이름을 지었죠. 저는 이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요. 해본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개인 프로젝트로 개발을 이어가다가 저희 스튜디오에 그냥 정식 게임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전환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게임 속 슬롯의 개수를 6개에서 7개로 늘린 것이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 판단하기에 게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슬롯의 개수가 짝수인 것보다는 홀수인 것이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캐릭터가 한 칸씩 넘어서 점프했을 때 뭐 심리적으로도 뭔가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뭐 이러기에도 7개 홀수인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보는 화면들은 대부분 16:9를 기반으로 한 화면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6:9 화면비에 맞춰서 오브젝트 슬롯을 하나 더 추가해서 7개로 하고서 이제 이 원래는 게임 메이커로 저 혼자 만들던 버전을 언리얼 엔진으로 바꾼 다음에 BIC 2019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RP6가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BIC 2019 부스에 오셔서 게임 해보시고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들이 게임 제목이 RP6라서 그런지 슬롯이 7개인데 슬롯이 6개인 게임이라고 막 기사를 몇 군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헷갈리겠다, 그냥 그 이름에서 숫자를 슬롯이 7개니까 RP7으로 하자. 그래서 현재 슬롯의 개수인 7로 숫자를 변경을 했고요. 이 게임은 쿼티 키보드의 마지막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행 버튼들을 쫙 사용하는 게임이라서 RP6 시절에는 이제 왼손 오른손 각각 3개의 키를 누르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써야 되는 키가 7개가 되면서 어떤 손이 3개를 맡고 어떤 손이 4개를 맡아야 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그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플레이어분들이 알아서 잘 적응해서 자기가 원하는 키 스킴을 알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프로젝트에서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전환된 김에 처음에 이 흑백 버전은 그냥 게임 디자이너인 제가 직접 도트 찍어서 만들던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를 구인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을 실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변화를 거쳐서 지금의 스타일이 완성이 되었죠. 아까 보신 영상이 현재 버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이 게임의 아트가 변화한 과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저는 게임 디자이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나중에 저희 팀 아티스트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다시 게임 디자인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게임을 스튜디오 프로젝트로 가져온 후에 이제 실제로 출시를 할 상용 게임으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몇 가지 규칙을 먼저 정했습니다. 흔히들 이제 게임 디자인 대들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이 게임은 현재 게임 디자이너인 저랑 아티스트 1명, 그리고 프로그래머 1명, 이렇게 3명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 디자이너는 사실 저 하나라서 뭐 이런 대들보를 문서화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 스스로 매번 이제 현재 버전의 게임 플레이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파트 동료들한테 제 게임 디자인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들보들을 먼저 정해놨습니다. 오늘 소개할 대들보들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제가 뭐 각각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게임 디자인 대들보라는 것은 게임 개발을 거의 시작한 시점부터 게임 개발을 마치는 시점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이 게임 프로젝트가 추구해야 될 불변의 진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게임 디자인 대들보를 만들어 놓고 게임을 개발하면서 현재 버전이 과연 이 5개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게임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개발을 지속하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 게임에 해내야 될 것들, 그리고 이 게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눠서 따로 정리한 문서를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면서 현재 버전을 함께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5가지 게임 디자인 대들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디자인 대들보는 이 게임의 핵심 메카닉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게임은 7개의 키로 각 슬롯 안에 있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교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다른 게임에서는 없던 방식이라서 아주 낯선 방식이다 보니까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슬롯을 굴리는 액션 외에 다른 조작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액션이 또 추가되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고 게임이 점점 장황해지겠죠. 그래서 7개의 키로 각 슬롯 안의 것들을 교체한다 라는 액션 하나로 게임 안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가지 액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던전의 끝까지 가도록 7개의 슬롯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싸움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회복하고 돈이 나오면 돈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플레이를 기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이템 인벤토리도 이렇게 7개로 만들어져서 7개의 슬롯을 돌리면 원하는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NPC를 만나는 경우에도 여기는 지금 연금술사라는 NPC를 만나서 포션의 회복량을 늘려주는 대신에 여기 지금 막 큰 포션이 나왔죠. 대신 이 포션의 등장 확률을 낮추는 뭐 그런 거래를 하는 NPC거든요. NPC를 만났을 때 내가 이 NPC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를 yes or no로 역시 슬롯을 돌리는 액션과 똑같은 액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휴식 씬이죠. 여기 이 화면에서는 지금 그 여관에 갔을 때 돈 얼마를 받고 휴식할 거냐 말 거냐만 선택하는데 현재 최신 버전에서는 침대에서 잘 거냐 혹은 소파에서 그냥 대충 싸게 돈 내고 잘 거냐 아니면 그냥 나갈 거냐 뭐 이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다 7개의 슬롯을 굴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죠. 보스전 역시 7개 슬롯을 다 돌려서 진행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있는 행사에서 이 게임을 리모트로 전시를 했었는데 이 보스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 없이 잘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많이 수정해야 되는 화면이긴 합니다. 어쨌든 보스전도 각 보스의 그 특별한 기믹들을 넣어두고 그 기믹들에 맞춰서 7개의 슬롯이 평소와는 다른 것들이 이제 슬롯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좀 학습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7개의 슬롯을 돌려서 모든 액션들을 취할 수 있고 모든 전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개의 슬롯을 돌리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개의 버튼을 누르는 것 외에 키 조작은 추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실은 7개 키 외에 아이템 인벤토리를 여닫는 키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하는 걸 토글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키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거의 뭐 항상 쓰는 키는 아니고요. 그 키를 반드시 써야 될 때만 잠깐 쓰거나 하는 키들이라서 실제로 뭐 게임 플레이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역시 키 배치도 이제 7개의 키 양 옆에 배치해서 플레이어가 7개의 키로 손가락을 딱 올린 상태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게임 컨텐츠 역시 다른 버튼 요소나 GUI 요소를 추가하지 않고 7개의 슬롯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각 슬롯 안에 7개의 슬롯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귀결되죠. 캐릭터는 자동으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우 정신없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막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삭제하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딱 지금 이 위치의 슬롯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 고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알아서 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캐릭터도 알아서 움직이고요. 캐릭터가 몬스터 위에 올라가면 뭐 서로 막 치고 뭐 맞고 막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한 판에 서로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일합승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몬스터를 만나는 순간 그냥 전투의 결과가 나오죠. 아이템도 조건이 맞으면 알아서 발동되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는 오로지 진짜로 7개 슬롯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판단해서 각 슬롯을 돌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의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희 게임이 우아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대들보가 의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사실 뭐 모든 게임 튜토리얼이나 모든 게임에서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설명을 듣는 걸 싫어하고요. 튜토리얼이 있어도 스킵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적지 않죠. 그렇지만 설명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정의했던 설명 없이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우아한 게임 플레이의 정의를 복기해 보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의 메카닉이 이미 아주 새로운 경험으로 완성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밌게 잘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움이 결국은 우아함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깎아서 보다 단순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요소를 만들 때 이 요소를 얼마나 많이 설명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게임에서 제거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제거하기 전에 이 요소를 설명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먼저 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렇게 바꿔서 게임에 그대로 놔두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제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일단 플레이어가 7개의 슬롯을 최소 한 번씩은 눌러야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Z, X, C, V, B, N, M 이 7개의 버튼을 누르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이 GIF는 굉장히 그냥 빨리 누르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최소 한 번이라도 눌러야 7개의 슬롯들이 다 바뀌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7개의 키를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 없이 알려주고, 원하는 대로 여러 번 눌러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의도고요. 사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막 눌러보면은 내가 누를 때마다 이렇게 랜덤하게 뭔가 나오는 것 같지만, 게임이 시작되고 이제 저 플레이어 캐릭터가 처음 밟을 X 위치랑 C 위치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X는 아무리 눌러도 무조건 몬스터가 나오고요. C 자리는 아무리 눌러도 무조건 방패가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의 이동을 통해서 몬스터랑 만나면 자동 전투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으면서 내가 경험치를 얻는다는 걸 첫걸음에 인지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겠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이동할 위치에는 무조건 방패를 등장하게 해서, 아, 방패를 먹으면 회복을 하는구나. 그럼 물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싸우고 회복하고 싸우고 회복하고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겠네? 라는 것을 학습하게 하죠. 이 과정을 이제 텍스트 설명 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짰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첫 버전은 지금보다 더 우리가 흔히 플레이하는 MMORPG스럽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랬습니다. 몬스터랑 싸워서 얻는 경험치로 RPG처럼 캐릭터의 레벨을 올릴 수 있고, 각 몬스터들도 숫자 기반으로 레벨을 설정해 놨었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레벨의 몬스터를 공격하면 데미지를 좀 덜 입는다거나, 그래서 내가 레벨업을 할수록 아까는 되게 셌던 몬스터가 점점 약해진다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죠. RPG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경험들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RPG에서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각 몬스터를 클릭해보면 걔네가 뭐 데미지를 몇 주는지, 얘가 레벨이 몇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요. 근데 RP7이란 게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어떤 아이콘이나 기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RPG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일이 다른 RPG처럼 뭐 데미지를 얼마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기하다 보면 이 게임이 추구하는 심플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면 이제 HP랑 레벨이 이렇게 게이지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HP가 이만큼 남긴 했는데 정확히 수치로 얼마큼 남았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박쥐랑 뱀이랑 싸웠을 때 데미지를 입긴 하는데 이게 몇 데미지를 입는 거지, 내가 얘랑 싸웠을 때 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죽을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적게 하고 혹은 심지어 설명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버전은 이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어 캐릭터의 레벨을 없애버렸고요. 체력하고 방어력이 이제 수치를 기반으로 한 게이지였다면 현재 버전에서는 여기 좌하단에 보이죠? 체력과 방어력을 단위 기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캐릭터는 최대 3의 하트를 가지고 3개의 하트를 가지고 있고 4개의 맥스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쉴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반 개만 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반 개까지 단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뱀하고 그 쥐 밑에 기호가 있죠. 다이아몬드로. 저런 것들이 이제 이 몬스터랑 만났을 때 얼만큼 단위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바꿔놔서 지금 보면 이제 박쥐는 1개 단위의 공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뱀은 1개 반 단위의 공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좌하단에 있는 그 단위 방식으로 변경된 게이지랑 저 몬스터 밑에 기호를 보면 내가 이 몬스터랑 싸웠을 때 얼만큼의 데미지를 입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의 레벨 개념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몬스터들을 후반 레벨에서 재활용하기도 좋아졌습니다. 몬스터들이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데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기도 좋아졌죠. 비록 RP7이 새로운 경험을 지향하고 있지만 던전 크롤러 RPG들에게 없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기보다는 해당 장르가 가진 아주 전형적인 장르 요소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장르 요소를 충실히 구현한다. 이게 4번째 게임 디자인 대들보이고요. 7개의 슬롯이라는 개념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미 너무 많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이 안에 그냥 넣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독단검의 예를 들어볼게요. RPG를 해본 플레이어 분들이라면 독단검이란 개념은 아주 익숙할 겁니다. 독단검을 들고 공격을 하면 적이 중독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중독 상태에 빠진 적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이제 데미지 페널티를 입는다든지 혹은 뭐 크리티컬 공격 확률을 상승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어드밴티지를 얻고 내가 공격한 적은 페널티를 입죠.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중독 상태를 걸리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는 페널티를 입는다. 그런데 RP7이라는 게임에 독단검을 넣으려고 해보니 생각할 게 많아져요. 왜냐면 이 게임에서는 나랑 적이 한 번에 1합 승부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한 번 했을 때 내 적이 뭐 중독 상태에 걸리고 그래서 막 꾸준히 페널티를 입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싸우자마자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내가 몬스터를 공격하는 그 몬스터에게 독을 거는 대신에 그 몬스터가 들어있던 슬롯에 독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슬롯에 등장하는 몬스터의 체력이 아니고 얘는 어차피 한 방에 죽을 거니까요. 그 몬스터가 나에게 주는 데미지를 하락시키기로 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또 생깁니다. 중독된 슬롯에 몬스터가 아닌 다른 게 등장하면 예를 들어 이 슬롯이 중독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독약이 돼야 될까요? 혹은 그 안에 독약이 나오면 독약이 더 세져야 될까요? 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독을 걸면 몬스터가 약해지긴 하는데 만약에 여기 포션이 나오면은 이게 독약이 되고요. 아니면 이게 독약이 되면 더 독약이 세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플한 게임에서 다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현재의 상태는 저희가 찾은 결론은 아닙니다. 최종 결론은 아니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독단검을 손에 쥐고 적을 공격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슬롯에 독이 발립니다. 그런데 독이 발린 슬롯에 캐릭터가 다시 그 슬롯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몬스터만 등장합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이렇게 독이 쭈루룩 내려가 있는 저기는 아무리 슬롯을 돌려도 몬스터만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슬롯에 나오는 몬스터는 데미지가 반칸 줄어들게 이런 식으로 역시 기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옆에 독이 걸리지 않은 슬롯의 쥐와 독이 걸린 슬롯의 기호가 달라져 있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플레이어에게 설명할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기존 게임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독단검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최대한 가깝게 구현하는 것이 의도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너무 새롭죠. 이게 무슨 독단검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더 심플하고 명확하게 다듬을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를 계속 돌려도 이렇게 쥐가 나오는 겁니다. 네, 마지막 5번째 게임 디자인 대들보입니다. 이 게임이 새롭다고 느끼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아마 모든 게임이 네, 목표로 삼아야 될 문장일 거예요. RP7은 슬롯을 돌릴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오브젝트가 무엇일지를 예측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게임이 새롭다고 느끼게 만들려면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할 때마다 무엇이 등장할지를 결정하는 그 랜덤 요소의 확률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느 로그라이크 게임처럼 게임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매판 시작할 때마다 뭔가 다른 레벨이 생성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확률을 사용하는 요소는 크게 2계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 레벨에서 어떤 것들이 등장할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들이 각각 어떤 확률로 등장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레벨을 하나 만들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릅니다. 그래서 레벨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이미 리스트가 설정되어 있고, 레벨 B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리스트를 미리 설정해 놓고 그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해서 레벨을 하나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네, 그 리스트로 결정된 오브젝트들을 각각의 등장 확률을 각각 설정하는 방법으로 레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튼을 눌러서 어떤 슬롯을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걸 완전히 랜덤으로 결정하거나 뭐 절차적으로 생성한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지만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고 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만 나오거나 너무 나쁜 것만 나오지 않게 가변적으로 확률을 조정하는 것도 네, 게임 안에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어요. 플레이어가 이제 키를 눌러서 슬롯을 돌렸을 때 오브젝트가 등장하면 모두 각각의 등장 확률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이 등장할지는 네, 매번 독립시행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덱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뭐가 여러 번 나오면 이제 다시는 안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은 없고요. 매번 그냥 랜덤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으로 네, 이루어지는 이 확률을 가변적으로 좀 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고요. 해당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률을 조정하면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이 캐릭터의 이동 횟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레벨 디자인은 이동 횟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은 현재 버전에서는 100걸음에서 한 150걸음 정도를 걸으면 보스전이 시작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NPC들의 등장 확률이나 아니면 그 레벨의 그 BGM 변화 같은 것들이 전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동 횟수를 기반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레벨별로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고 리스트업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어떤 확률로 각각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브 카운트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테이블로 해놨더니 확률을 좀 다이나믹하게 조정할 수가 없어서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뭐 벳 같은 경우에 벳 1, 벳 2, 벳 3 막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박쥐의 등장 확률을 네, 무브 카운트 몇부터 몇까지는 얼마로 하고 몇부터 몇까지는 얼마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느라고 저렇게 그래서 복제를 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 몬스터가 레벨의 진행됨에 따라서 어떤 확률로 변화되면서 등장하지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이렇게 커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오브젝트들이 저렇게 왼쪽에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고요. 저마다 이제 어떤 등장 확률로 움직이는지를 X축을 이제 이동 횟수로, Y축을 등장 확률로 해서 이동 횟수에 따라서 몬스터나 오브젝트들이 등장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쉽게 설정할 수 있고 보기도 편해졌습니다.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의 BGM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레벨의 중심이 되는 몬스터들의 특정 BGM 트랙을 설정을 해두고서 이 몬스터의 등장 확률에 따라서 그 트랙의 볼륨을 조정을 해준다거나 혹은 그 트랙을 뭐 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의 BGM도
어떤 몬스터가 지금 더 자주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제 각 레벨은 이제 100에서 150 걸음 정도를 걸으면 보스가 나오게 돼 있는데, 보스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걸음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트랙이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의 데이터를 통해서 BGM도 뭔가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BGM이 나오는 것 같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매번 할 때마다 BGM이 변화하고 있는 느낌을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미터는 캐릭터의 스테이터스랑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체력 상황이 이 게임에 등장하는 특별히 액체들의 등장 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독약은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의 체력이 가득 찼을 때만 등장하고, 뭐 해독제는 중독 상태에 걸렸을 때만 등장하고, 뭐 이런 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게임에 나오는 액체를 물약으로 고정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100% 확률로 대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P7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액체는 물약과 독약이 있습니다. 물약은 체력을 회복하는 데 쓰이고 독약은 체력을 깎는 데 쓰이겠죠.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테스트 플레이를 몇 번 해보니까 소극적인 게임 플레이어들은 그냥 의도적으로 전투를 피하고 회복 오브젝트들만 그냥 슬롯에 세팅해서 계속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체력과 방어력이 꽉 찼지만 물약과 방패를 계속 먹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냥 이미 만족하고 막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물약과 독약의 사이에 관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버전의 RP7에서는 캐릭터의 현재 체력이 가득 차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체력이 가득 차 있을 때는 100% 확률로 물약 대신에 독약을 등장시키고요. 체력이 가득 차 있지 않을 때는 독약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물약만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레이싱 게임 같은 데서 순위가 낮은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나오게 할 확률을 높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 착안해서 마냥 물약을 깔아놓으면서 플레이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약간 적당한 텐션을 만들어주고,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게임 속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약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체력을 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일종의 고인물 플레이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설정을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독단검 설명을 했었잖아요. 당연히 몬스터들도 독공격을 합니다. 여기 보면 거미 공격을 받으면 저 하트가 이제 초록색이 되면서 이동을 할 때마다 점점 한 칸씩 빠지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해독제죠. 이 게임의 게임 오버 조건이 체력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이 꽉 차 있어도 하트가 다 떨어지면 그냥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중독 공격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위험 상황을 빠져나기 위해서 물약의 확률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물약 등장 확률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고, 물약 대신에 해독제가 나올 확률을 증가시켜 가지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캐릭터의 체력 상황에 맞춰서 확률을 조정하고 있죠. 세 번째 패러미터는 최근의 전투 기록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슬롯을 누를 때마다 독립시행으로 오브젝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극적인 플레이어는 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전투를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매우 소극적으로 물약만 먹고 방패만 먹고, 뭐 가끔 이제 독약이 나오겠죠. 그럼 독약이나 좀 먹고 뭐 이런 정도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아주 루즈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상황 기록,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플레이어가 의도적으로 전투를 피하는 플레이를 시스템적으로 방지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속으로 전투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체크해서 몬스터 등장 확률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노랑 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아주 작게 표시가 될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방패를 먹고 있어요. 지금 전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 아이템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출력 로그에 보면 소극적 플레이라고 써져 있는 항목에 밸류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이제 싸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만 할 경우에는 몬스터가 눌렀을 때 몬스터가 등장할 확률을 끝없이 계속 증가시켜서 계속 회복만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누르다 보면 계속 몬스터만 나오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몬스터랑 한 번이라도 전투를 하면 다시 그 값을 초기화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몬스터가 등장할 확률을 의도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각 레벨을 생성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리스트 세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말을 했는데요. 테스트 플레이를 또 역시 해보니까 이게 결국 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리스트의 조합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만약에 쥐다. 그럼 아, 다음에 뱀이 나오겠구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 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가 게임 디자이너로서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 그 등장 세트에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는 완전한 랜덤 몬스터 요소를 하나 넣어놓고 그 랜덤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미리 역시 설정해놓은 몬스터 풀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측하지 못한 몬스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게임이 조금 더 뭐랄까 좀 유형화되고 딱딱했던 것들을 좀 더 말랑하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물약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버전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 물약도 나오지만 확률에 따라서 굉장히 대용량 물약이지만 밑에가 깨져 있어서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 새는, 그래서 회복량이 점점 줄어드는 뭐 그런 물약들도 랜덤하게 나오고요. 가끔씩은 이제 깨진 물약이나 깨진 방패가 나와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회복은 불가능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상황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파라미터에 기반한 그 다이나믹한 확률 조정과 더해서 완전히 랜덤 요소도 섞어주면서 게임을 조금 더 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게임 RP7을 보다 우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한 것들이었고요. RP7은 2023년 봄 출시, 내년 이맘때가 되겠네요. 봄 출시를 목표로 현재도 개발 중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그 5가지 디자인 데들보들은 변하지 않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삭제될 것입니다. 사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쭉 적어놓고 그 반대로만 해도 나름 없던 것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새로운 것만으로는 재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잘 다뤄서 재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 게임 디자이너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이 가진 새로운 것들을 플레이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나야 이게 재미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게임을 계속해서 정제하면서 삭제하고 수정하고 좀 더 단순화시키고 설명이 없게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게임이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아한 게임 플레이를 가진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 RP7을 좀 더 우아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게임을 만들고 계실 텐데 아마 저희 게임과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해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게임도 좀 더 우아하게, 모두가 우아한 게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터틀크림의 박선용이었습니다.